아니 이 옆에 내가 이게 로비에는 얼 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 청소복 입고 알짱거리면 내 꼴이 뭐가 돼. 부장체면 다 깎아먹으려고 작정했어. 로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 박철수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짙은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습니다. 회사 격리과장이라는 최 실장이었습니다. 어머, 부장님. 진정하세요. 이 아줌마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걸 어쩌겠어요. 어휴, 근데 냄새가 좀 심하긴 하다. 걸레 빤물 냄새가 로비까지 진동을 하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보온 도시락통을 고쳐 잡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당신 오늘 생일이잖아. 미역국 끓여놨는데 아침도 안 먹고 나갔길래 도시락 좀 전해주려고. 아이고, 내가 미쳐. 김영순,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여기서 밥 먹게 생겼어? 그리고 이 냄새나는 반찬통 당장 안 치워? 경비 어디 갔어? 이 잡상인 같은 아줌마 당장 밖으로 끌어내. 남편의 고함에 지나가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밥은 먹여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왜 이래? 나 당신 아내야. 30년을 산 당신 마누라라고. 마누라? 주제 파악 좀 해라. 촌구석에서 데려와서 밥 먹여줬더니 이제 와서 마누라 행세야? 당신이랑 나랑은 이제 급이 달라.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남편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바람에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통이 대리석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볶음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헌신짝처럼 버려질 위기에 처한 한 여자가 뜻밖의 인연으로 인생 역전을 하게 되는 기막힌 사연입니다. 가슴 답답한 시댁살이와 남편의 배신, 그리고 찾아온 기적 같은 복수극. 이야기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셔서 붉은색 무료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영순, 올해 63입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 참 세월이 야속합니다. 쭈글쭈글해진 눈가며 거친 수세미처럼 트고 갈라진 손등이며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23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안 해본 고생이 없습니다. 시부모님 병수발 10년에 남편 박철수 뒷바라지,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들 키우느라 내 청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본래 가진 것 없는 시골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식당 설거지, 파출부, 공사장 한바지빌까지 하며 대학원 공부까지 시켰습니다. 그 덕에 남편은 늦게나마 중견건설관리업체에 취직했고 지금은 관리부장이라는 명함까지 달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남편이 부장이니 사모님 소리 듣겠다고 부러워했지만 속 사정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나를 무식하다며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야, 김영순,
네가 집구석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달래? 애들도 다 컸는데 나가서 돈을 벌던가. 그 말에 오기가 생겨 시작한 게 지금 하고 있는 청소 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남편이 관리하는 건물의 용역업체 청소부였습니다. 남편은 펄펄 뛰었지만 나는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남편 눈에 안 띄게 새벽같이 출근해서 화장실 변기를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역국 끓이려고 시장 가서 제일 좋은 소고기를 끊어다가 핏물 빼고 푹 고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골프 약속이 있다며 미역국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쌩안이 나가버렸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점심시간에 맞춰 도시락을 쌌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이랑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볶음김치를 담았습니다. 몰래 경비실에 맡겨두고 오려고 했는데 로비 회전문이 돌면서 남편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격리과장이라는 최 실장, 그 여우 같은 여자가 남편 팔짱을 끼고 깨르르 웃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부장님, 오늘 넥타이 색깔 너무 잘 받으신다. 역시 제가 골라드린 게 딱이네요. 허허, 그런가? 최 실장 안목이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아, 배고프다. 우리 나가서 초밥이나 먹을까? 내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넥타이 한 번 못 골라줘 봤는데 저 여자는 대체 뭐길래 남편 넥타이를 골라준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도시락 가방을 들고 남편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니 이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것처럼 로비 한복판에서 나를 벌레 보듯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는데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최 실장 그 여자는 코를 막고 손부채질을 하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부장님, 얼른 가요. 비위 상해서 밥맛 떨어지겠어요. 남편은 나를 거칠게 밀치고는 최 실장의 허리를 감싸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바닥에 나뒹군 도시락통에서 미역국이 흘러나와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닿았지만 뜨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가슴이, 내 심장이 난도질 당한 것처럼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경비원 김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영순 씨. 괜찮아? 일단 밖으로 나가요. 사람들 보니까. 나는 도망치듯 건물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뒤편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고 그 옆에 낡은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벤치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뒷바라지했는데, 내 손발이 다 닳도록 일해서 저 자리에 올려놨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거라니. 그때였습니다. 쯧쯧.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청승맞게 울고 있어? 고개를 들어보니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낡아 빠진 몸빼 바지에 다 헤어진 조끼를 입고 한 손에는 꼬부라진 지팡이를, 한 손에는 폐지가 가득 담긴 리어카를 끌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도 오다 가다 몇 번 마주쳐서 눈인사는 하던 사이였습니다. 아,
할머니. 오셨어요? 배가 고파서 힘이 하나도 없네. 혹시 먹다 남은 거라도 좀 없어? 나는 눈물을 훔치고 바닥에 내팽개쳐졌던 도시락 가방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찌그러지긴 했지만 내용물은 멀쩡했습니다. 남편 주려고 쌌던 밥이지만 저 인간 입에 들어갈 바엔 차라리 이 불쌍한 할머니 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실래요? 미역국이랑 밥이에요. 좀 식긴 했지만, 여기 누룽지도 좀 챙겨왔는데, 제가 입맛 없을 때 끓여 먹으려고 했던 건데, 이거라도. 나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 할머니께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벤치 옆에 털썩 앉으시더니 허겁지겁 밥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으신 건지 개눈 감추듯 드시는 모습이 짠했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솜씨가 좋네. 근데 왜 울고 있었어? 서방놈이 속 썩여? 그 말 한마디에 꾹 참았던 설움이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낯선 할머니 앞에서 주책맞게 내 신세 한탄을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한 이야기, 청소부라고 무시당한 이야기, 바람난 것 같은 이야기까지. 할머니는 묵묵히 밥을 드시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밥을 다 비우신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사 세옹지 마라 했어.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이지. 자네가 마음을 곧게 쓰니 하늘도 다 보고 있을겨. 이 밥값은 내가 나중에 꼭 갚으리다. 아니에요 할머니. 갚긴 뭘 갚아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리어카를 끌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리어카 속에 내 인생을 바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 구두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낮에 회사 로비에서 봤던 최 실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앉아. 할 얘기 있으니까. 남편은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이혼하자는 거지.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아. 수준 안 맞아서 창피해서 못 데리고 다니겠어. 최 실장 보라고. 얼마나 세련되고 똑똑해. 나 승진하려면 이런 내조가 필요한 거야. 당신처럼 궁상맞게 청소나 하는 여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당신 정말 천벌 안 받을 줄 알아요? 천벌? 웃기고 있네.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줄 테니까 도장 찍고 나가. 이 집 명예 내 거인 거 알지? 당장 짐 싸. 최 실장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줌마, 좋게 말할 때 받으세요. 부장님이 많이 쳐주신 거예요. 늙어서 혼자 살려면 그 돈이라도 있어야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벅벅 찢어버렸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나 절대 못해. 내가 이 집구석을 어떻게 일으켰는데. 당신 성공시키려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 진짜 말기 못 알아쳐먹네. 경비. 아니, 여긴 경비가 없지. 야,
짐 챙겨서 내쫓아. 남편이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는 버티려고 발버둥 쳤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 실장은 킬킬거리며 내 옷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졌습니다. 어머, 부장님 힘도 좋으셔라. 얼른 처리하고 우리 와인 한 잔해요. 그렇게 나는 내가 30년을 쓸고 닦았던 내 집에서 속옷 바람에 겉옷 하나만 걸친 채 쫓겨났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내 인생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갈 곳도 오라 할 곳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출가해서 지방에 살거나 해외에 나가 있어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터덜터덜 빗속을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낮에 할머니를 만났던 그 공원 벤치 앞이었습니다. 하하, 내 팔자야. 김영순, 너 참 불쌍타. 헛살았어. 벤치에 누워 하늘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으슬으슬 한기가 돌며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차라리 편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얼굴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젊은이,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 힘겹게 눈을 뜨니 낮에 봤던 그 폐지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쯧쯧. 결국 쫓겨난 게로구만. 그럴 줄 알았지. 남자가 눈이 획 돌면 처자식이고 뭐고 안 보이는 법이요. 할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나는 할머니의 바짓단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일어나. 내 집으로 가자. 누추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을겨. 할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나는 정신을 잃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가 사신다는 곳은 판잣집이나 다름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동네에서 제일 크고 으리으리한 단독주택 앞이었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라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자려는 건가? 의아해하는 나를 보며 할머니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철문이 자동으로 스르륵 열렸습니다. 정원에는 잘 가꿔진 소나무들이 즐비했고 집 안에서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오십니까? 비 오는데 어디를 다녀오신 겁니까? 시끄러워. 손님 모시고 왔으니까 방 하나 따뜻하게 데워. 회장님? 지금 저 사람들이 이 폐지 줍는 할머니 보고 회장님이라고 한 건가요? 나는 열에 들떠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꼬질꼬질한 몸빼 바지를 입은 할머니가 저택의 주인처럼 당당하게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돌아보며 씩 웃으셨습니다. 들어와. 밥값 갚는다고 했지? 이제부터 자네가 내 손발이 되어줘야겠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구름 위에 누운 듯한 비현실적인 포근함이었습니다. 지난밤 뼛속까지 파고들던 차디찬 빗물과 아스팔트 바닥에 냉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라벤더 향기, 그리고 살갗에 닿는 이불의 감촉이 너무나 부드러워 나는 혹시
내가 죽어서 천국에 온 것은 아닌가 싶어 조심스럽게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볼이 얼얼한 것을 보니 꿈은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천장에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의 푸른 소나무들이 보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맑은 새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밤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 내연녀의 비웃음, 차가운 빗줄기, 그리고 폐지 줍던 할머니. 그래, 할머니. 그 할머니가 나를 데려왔지. 근데 여긴 어디야? 찜질방도 아니고 여관방도 아니고.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쟁반에 따뜻한 물과 수건을 받쳐들고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사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지난밤에 열이 펄펄 끓어서 회장님께서 밤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소스라치게 놀라 이불을 끌어올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생 아줌마, 야, 너 소리만 듣고 살던 내가 사모님이라니요. 게다가 회장님이라니, 그 폐지 줍던 할머니가 회장님이라는 말인가요?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버린 실타래 같았습니다. 아, 네.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저한테 사모님이라니요? 저는 그냥 청소하던 사람인데요. 내 떨리는 목소리에 중년 여성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장 회장님 댁입니다. 회장님께서 손님 깨어나시면 불편함 없이 모시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식사 준비를 해두었으니 씻고 나오시죠. 갈아입으실 옷은 저기 침대 머리맡에 걸어두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녀가 안내한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은 우리 집 안방보다도 넓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욕조에는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따뜻한 물이 받아져 있었고 세면대에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고급 화장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몰골은 엉망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붕어 같았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귀신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나니 굳어있던 근육들이 노곤하게 풀리며 긴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씻고 나와 침대 위에 놓인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진한 남색의 개량 한복 스타일의 실내복이었는데 원단이 얼마나 좋은지 손에 닿는 느낌이 마치 흐르는 물결 같았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 좌판에 깔린 5,000원짜리 티셔츠만 입던 내가 이런 귀한 옷을 입어도 되나 싶어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쭈그려 앉아 변기만 닦던 청소부 김영수는 어디 가고 제법 기품 있어 보이는 중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은 운동장처럼 넓었고 바닥에는 윤기가 흐르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식탁 상석에 그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꼬질꼬질한 몸빼 바지에 구멍난 조끼를 입고 리어카를 끌던 그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비취색 비녀를 꽂은 채
우아한 한복을 입은 노부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어제 봤던 낡은 지팡이 대신 번쩍이는 금장이 박힌 고급 지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때? 이제 좀 살만한가? 잠자리는 편안했고, 목소리는 분명 그 할머니가 맞는데 말투와 분위기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나는 쭈뼛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 그때 그 폐지 줍던 할머니 맞으세요?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장 회장님은 껄껄 웃으며 손짓으로 앞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밥부터 먹자.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자네가 어제 준 그 누룽지 덕분에 내가 기운을 차렸어. 내 평생 그렇게 맛있는 누룽지는 처음이었네. 식탁 위를 보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임금님 수라상도 이보다 화려할까 싶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에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전복죽, 노릇하게 구워진 굴비,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각종 나물 반찬들까지.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도 음식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주제에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지 겁부터 덜컥 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저를 들지 못하고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염치가 없어서 이 밥 못 먹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얼떨결에 따라왔지만 제가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닙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당장 갈 곳도 없는 쫓겨난 여자일 뿐이에요. 장 회장님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눈으로 나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어제 벤치에서 봤던 휑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놀랐지? 내가 왜 그 꼴을 하고 동네를 쏘다녔는지 궁금할 게야. 밥 먹기 전에 내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게나. 회장님은 찻잔을 들어 입을 축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떼셨습니다. 나한테 자식이 셋이나 있어. 아들 둘에 딸 하나. 남들은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부러워들 하지. 큰아들은 대기업 상무고 둘째는 변호사, 막내딸은 교수니까. 내가 젊어서 남편 잃고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장사하며 악착같이 키워냈어. 내 손톱이 빠지고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일해서 그놈들 공부시키고 유학 보냈지. 회장님의 목소리에 서글픈 물기가 배어나왔습니다. 나 역시 자식 키우는 어미로서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기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놈들이 내가 나이 먹고 몸이 시원찮아지니까 안부 전하는커녕 명절에도 코빼기 한번 안 젖추더라 말이야. 그러다 내가 좀 아프다 싶으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유언장은 쓰셨어요? 그 건물 증여세가 얼마라던데 미리 넘겨주세요. 이따위 소리들 뿐이었어. 내가 죽기도 전에 내 재산을 찢어발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회장님은 분을 사기려는 듯 가슴을 두어 번 치셨습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싶었어.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자식 농사가 이 모양인데. 그래서 내가 시험을 해보기로 했지. 내가 치매 기운이 있고 사업이 망해서 알거지가 됐다고 소문을 냈어. 그리고 그 낡은 옷을 입고 자식들을 찾아갔지. 그런데 그 잘난 자식 놈들
문전박대는 기본이고 아예 경비실에다가 저 노인네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까지 해놨더군. 나는 나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가. 그래, 그게 세상 인심이고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요즘 세상이야. 자식한테도 버림받은 늙은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그냥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았지. 사람들이 나를 거지 취급하고 냄새난다고 피하더군. 내가 가지고 있는 빌딩이 몇 채인데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남루하다고 나를 쓰레기 취급을 해. 그런데 자네는 달랐어. 회장님이 갑자기 내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그 손길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자네도 남편한테 모욕당하고 쫓겨난 처지에 자네 입에 들어갈 밥을 나한테 양보했어. 그것도 그냥 식은 밥이 아니라 자네의 눈물과 한숨이 섞인 그 귀한 밥을 말이야. 내가 그 누룽지를 씹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나? 아직 세상에 사람이 있구나.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알맹이를 가진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말이야. 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그냥 배고픈 분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게 귀한 마음이야. 요즘 세상에 찾기 힘든 보석 같은 마음이지. 그래서 내가 결심했네. 내 남은 인생, 그리고 내 남은 재산, 절대 그 불효막심한 자식 놈들한테는 한 푼도 안 물려줄 거야. 대신 자네한테 맡기고 싶네. 네, 저한테 맡기다니요? 그게 무슨...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산을 맡기다니요. 어제 처음 본 남에게, 그것도 고졸의 청소부나 하던 무식한 아줌마에게 재산을 맡기겠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놀라지 말게.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게 아니야. 자네, 나랑 거래를 하나 하지. 자네는 지금 남편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나? 보란 듯이 성공해서 그 인간 무릎 꿇리고 싶지 않아? 그 말에 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남편 박철수, 그리고 그 옆에서 비웃던 최 실장. 그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자 심장이 쿵쾅거리고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복수? 네, 할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복수? 저를 헌신짝처럼 버린 그 인간, 그리고 내 가정을 파탄낸 그 여자, 피눈물 흘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좋아. 그 눈빛이야. 도끼가 서려 있으면서도 슬픔이 있는 그 눈빛. 내가 자네에게 힘이 되어주겠네. 내 자산관리 대리인이 되어줘. 내 자식 놈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텐데 자네가 내 방패가 되고 내 칼이 되어줘. 대신 나는 자네를 완벽한 사모님으로 만들어주겠네. 돈, 권력, 명예. 자네 남편이 꿈도 못 꿀 그 위치에 올려놔 줄게. 회장님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만 하던 내가 수천억 자산가의 대리인이 되어 그 똑똑한 자식들과 싸울 수 있을까?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나는 다시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소부 김영순일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는 나를 비웃으며 희희낙낙 잘 살겠죠.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눈빛으로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칼이 되겠습니다. 대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키는 건 뭐든지 죽을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만족스러운 듯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잘 생각했네. 오늘부터 자네 이름은 김영순이 아니야. 제니퍼 킴.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다 은퇴하고 귀국한 내 수양딸이자 대리인. 그게 오늘부터 자네의 신분이야. 제니퍼 킴이요? 그래. 촌스럽게 영순이가 뭐야. 이제부터 혹독한 수업이 시작될 거야. 걸음걸이부터 말투, 식사 예절, 경영 지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뜯어 고칠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 그날부터 나의 지옥 같은, 아니 천국으로 가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요가와 스트레칭으로 굽은 허리를 펴고 오전에는 경제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익혔습니다. 오후에는 발음 교정과 화술 수업을 받으며 사투리 섞인 말투를 교양 있는 서울말 억양으로 고쳤습니다. 밤에는 회장님이 가진 빌딩과 회사들의 장부를 보며 숫자를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ROI니 M&E니 하는 영어 단어들은 외계어처럼 들렸고 높은 굽을 신고 걷는 연습을 할 때는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버린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봐라, 박철수. 내가 내 머리 꼭대기에 서는 날 너는 내 발밑에서 기게 될 거야. 한편 그 시각 남편 박철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남편의 사무실, 박철수는 초조한 듯 연신 넥타이를 풀었다, 조였다 하며 사무실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재떨이에는 피우다 만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최 실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아니, 부장님. 소문이 진짜예요? 우리 회사 매각된다는 거요. 아, 나도 모르겠어. 위에서 쉬쉬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어제 본사에서 감사팀이 들이닥쳐서 장부랑 서류 싹 다 쓸어갔다잖아. 이거 분명히 뭔가 있어. 회사가 넘어가면 제일 먼저 잘리는 게 우리 같은 관리직이야. 특히 나처럼 정년 얼마 안 남은 사람은 팔이 목숨이라고. 박철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내쫓고 최 실장과 새살림을 차릴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회사가 흔들린다는 소식에 단꿈은 악몽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건설관리 업체는 사실 장 회장님이 소유한 수많은 계열사 중 하나였지만 그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월급쟁이 사장 밑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뿐이죠. 부장님, 그럼 우리 어떡해요? 저 카드값도 밀려있고 이번에 부장님이 아파트명에 넘겨준다고 해서 대출도 받았단 말이에요. 최 실장이 칭얼거리자 박철수는 짜증을 확 냈습니다. 아, 좀 조용히 해봐. 나도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지금 중요한 건 살아남는 거야.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인 명예회장이라는 분이 따로 있다는데 그분이 이번에 대리인을 내세워서 경영진단을 하러 온다는 첩보가 있어. 명예회장이요? 그분이 누군데요? 나도 몰라. 얼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아주 깐깐하고 무서운 호랑이 할망구라는데 어쨌든 그 대리인이라는 사람한테
줄을 잘 서야 해. 그 사람이 찍으면 사장도 날아가는 판이야. 우리가 그 대리인 취임식 준비를 맡아서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야 한다고. 박철수는 눈을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실세에게 아부에서 살아남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회사 생활을 하며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잘 보여야 하는 대리인이 바로 며칠 전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은 조강지처 김영순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후 나는 회장님과 함께 생애 처음으로 백화점 명품관에 갔습니다. 회장님은 점원에게 나를 가리키며 짧게 명령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걸로 싹 다 입혀봐.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최고급으로만 가져와. 점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며 내 몸에 비싼 옷들을 대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점점 낯설지만 근사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보석이 박힌 목걸이를 목에 걸고 윤기 나는 가죽 핸드백을 드니 어깨가 절로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이거 어때? 신상이라는데 나 이거 사줘.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앵앵거리는 목소리,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느끼하게 웃고 있는 남자, 박철수였습니다.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명품관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황급히 몸을 숨기려 했지만 장 회장님이 내 팔을 꽉 잡으셨습니다. 피하지 마. 고개 들어. 자네는 이제 청소부 김영순이 아니야. 제니퍼 킴이야. 당당하게 마주봐. 회장님의 말씀에 나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 피할 이유가 없다. 죄 지은 건 전현놈들이지 내가 아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꺼내 착용하고 배운 대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도도하게 그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박철수와 최 실장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 많아 보이는 귀부인이 지나가나 보다 하고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박철수는 내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분위기에 압도되어 슬그머니 길을 비켜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들 옆을 스쳐 지나가며 일부러 최 실장의 어깨를 살짝 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짐짓 우아한 목소리로 사과하자 박철수가 화들짝 놀라며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사모님. 저희가 길을 막고 있어서. 괜찮으십니까? 내 얼굴을 못 알아보는 남편. 30년을 살 비비고 살았던 아내를 옷 좀 바꿔 입고 선글라스 하나 썼다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 한심한 작태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묘한 쾌감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굽신거려봐라. 조금만 기다려. 내가 허리 굽혀 인사하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되면 그때는 기절하게 될 테니까. 나는 선글라스 너머로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상쾌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나의 화려한 외출, 그리고 잔혹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이 막을 올린 것입니다.
회장님이 차 안에서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떨지도 않고 대범하더군. 이제 준비는 끝났어. 다음 주 자네 남편 회사에서 대리인 취임식이 열릴 거야. 거기가 바로 자네의 데뷔 무대가 될 걸세. 취임식. 남편이 그토록 벌벌 떨며 준비하고 있다는 그 행사. 과연 그날 단상 위에 선 나를 보고 남편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상상만으로도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내 인생 60년 중 가장 길고도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장 회장님의 저택 서재, 그곳은 나의 새로운 전쟁터였습니다. 평생 밥주걱과 걸레만 잡았던 내 손에는 이제 몽블랑 만년필과 가죽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시, 발음이 그게 뭐야? 에멘드어 할 때 입모양을 더 확실하게 하라고 했잖아. 사투리 억양 다 빼. 자네는 지금 뉴욕에서 온 투자 전문가야. 시골 장터에서 콩나물값 깎던 김영순이 아니란 말이야. 장 회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때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나이 60 넘어 혀를 꼬아가며 영어를 배우고 깨알 같은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고된 시집살이보다 100배는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밤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못해 먹겠습니다. 소리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를 던지던 날 의기양양하게 웃던 박철수와 최 실장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사람을 시켜 몰래 찍어온 그들의 사진은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채찍질하는 가장 강력한 각성제였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것들이 비웃겠지. 청소부 주제에 별 수 있냐고 낄낄거릴 거야. 절대 안 돼. 죽어도 성공해서 저 면상에 사표를 던져줄 거야. 나는 밤을 새워가며 남편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기가 막힌 사실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남편 박철수, 이 인간은 가정에서만 나쁜 놈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아주 질 나쁜 도둑놈이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법인 카드로 룸살롱을 제 집 드나들듯 다녔네? 이건 또 뭐야? 현장 비품비? 아니, 무슨 비품을 매달 500만 원어치나 사? 가만, 이 날짜. 최 실장이랑 제주도 여행 갔다고 거짓말한 날짜랑 딱 맞잖아.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에서는 생활비 10만 원이 아까워서 벌벌 떨며 나를 쥐잡듯 잡던 인간이 밖에서는 회사 돈을 제 쌈짓돈처럼 펑펑 쓰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 돈이면 우리 애들 보약 한 재를 더 해먹였을 것이고 내 썩어 빠진 치아를 임플란트하고도 남았을 돈이었습니다. 배신감을 넘어 혐오감이 밀려왔습니다. 장 회장님이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내밀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어때, 자네 남편의 민낯을 보니? 회장님, 저 인간이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은 몰랐습니다. 무능력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자인 줄은.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칼을 쥐어준 거야. 저런 놈들이 회사를 좀먹고 있으니 내 건물이 남아나겠나?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까지 싹 도려내줘.
자네는 이제 내 대리인이자 이 그룹의 감사 권한을 가진 제니퍼 킴 이사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 손으로 확실하게, 아주 잔인하게 도려내겠습니다. 나는 장부를 덮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박철수의 목을 칠 칼날은 날카롭게 갈아졌고 나는 그 칼을 휘두를 명분을 완벽하게 손에 쥐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박철수와 최 실장은 다가올 태풍은 꿈에도 모른 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생존쇼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사 탕비실, 박철수는 직원들을 모두 집합시켜 놓고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다들 정신 안 차려?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야? 새 오너 대리인이 오시는 취임식 날이잖아. 내 귀에 들어온 고급 정보에 의하면 이번에 오시는 분이 아주 깐깐한 호랑이래. 게다가 그 뒤에 계신 명예회장님은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고 이 말인즉슨 우리가 노인 공격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야. 알았어? 직원들은 박철수의 억지 논리에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구조조정 명단에 오를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최 실장이 호들갑을 떨며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제가 대박 정보를 알아왔어요. 뭔데? 어서 말해봐. 제가 본사 비서실에 있는 동기한테 뇌물 좀 먹이고 들은 건데요. 그 명예회장님이란 분이 옛날 분이라 그런지 양식보다는 한식을, 그것도 아주 구수하고 진한 곰탕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입맛 없을 때마다 곰탕 한 그릇이면 벌떡 일어나신다나 봐요. 사실 그 정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였습니다. 장 회장님이 누룽지와 국밥을 좋아하시는 건 맞지만 그건 소박한 입맛 때문이지 비싼 곰탕을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의 귀에는 그 말이 마치 구원의 동아줄처럼 들렸습니다. 곰탕? 그래, 바로 그거야. 역시 우리 최 실장은 능력 있다니까. 요즘 젊은 경영자들은 와인이다 스테이크다 하는데 노인네들은 뜨끈한 국물이 최고지. 우리가 취임식 날 아주 특별한 곰탕 이벤트를 준비하면 점수 제대로 따는 거야. 박철수는 무릎을 탁 치며 신이 나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비상이다. 김대리, 너 당장 서울 시내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곰탕집 싹 다 뒤져. 아니,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제일 비싸고 맛있는 임금님한테 진상했다는 그런 곰탕집 알아와. 가격은 상관없어. 법인카드. 아니, 내 비상금이라도 털 테니까 무조건 최고급으로 구해. 그리고 최 실장, 우리 의상도 좀 신경 써야지. 대리인이라는 분도 미국에서 왔다지만 뿌리는 한국 사람 아니겠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 했어. 우리 둘이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취임식 단상에 올라가서 웰컴 드링크 대신 곰탕을 딱 대접하는 거야. 어때? 그림 나오지 않아? 최 실장은 박철수의 황당한 아이디어에 박수를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부장님 천재 아니세요? 완전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미국 물먹은 교포들은 고국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복 입고 웰컴 투 코리아 하면서 곰탕 드리면 눈물 흘리면서 우리 바로 승진시켜 줄걸요? 두 사람은 헛물도 이런 헛물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전처가 곰탕보다
더 뜨거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곰탕 한 그릇으로 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 거라 믿는 그 꼴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운 코미디였을까요? 그날 밤 박철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텅 빈 집안. 내가 없으니 집안 꼴은 엉망이었습니다.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싱크대에는 며칠째 설거지 안 한 그릇들이 말라붙어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야 김영순 밥 안 해? 하고 소리를 질렀겠지만 지금은 소리 지를 대상도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들이켰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문득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젠장, 영순이 이 여편네는 어디 가서 죽은 거야? 산 거야? 연락도 없고. 아니야, 잘 나갔어.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근데 이번 감사에서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횡령한 돈이 얼만데. 에이 설마. 대리인이 오면 곰탕 한 그릇 먹이고 적당히 아부 떨면서 비비면 넘어가겠지. 내가 이 바닥에서 굴러먹은 짬밥이 얼만데.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취임식 때 입을 한복을 꺼내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남색 두루마기에 갖가지 준비한 꼴이 사극에 나오는 간신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박철수, 넌 난놈이야. 위기? 그건 기회야. 이번에 대리인 눈에만 잘 들면 최 실장이랑 이 냄새나는 아파트 팔고 강남으로 가는 거야. 두고 봐라. 떵떵거리며 살 테니까. 운명의 취임식 전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나 역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장 회장님이 마련해 주신 최고급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니,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밤하늘에 뜬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 달을 보며 며칠 전 빗속에서 울부짖던 내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일 흘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승리의 눈물이 될 것이라고. 장 회장님이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잠이 안 오지? 나도 큰일 앞두고는 늘 그랬어. 회장님, 저 잘할 수 있겠죠? 혹시라도 실수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어쩌나 겁이 납니다. 걱정 마. 자네는 이미 충분히 준비됐어. 그리고 잊지 마. 자네 뒤에는 내가 있어. 내일 취임식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자네는 김영순이 아니야. 이 그룹의 주인 제니퍼 킴이야. 고개 빳빳이 들고 그 가증스러운 인간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봐줘. 알겠지? 회장님의 든든한 응원에 다시금 용기가 솟았습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는 다시 태어납니다. 드디어 대망의 날이 밝았습니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 재개를 하고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화장을 받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낯설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우아한 기품으로 변했고 순박했던 눈매는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입은 옷은 순백의 정장 슈트였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처럼 몸에 딱 떨어지는 핏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님이 선물해 주신 진주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장님의 전용 리무진이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기사님이 정중하게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새벽 고무장갑을 끼고 졸린 눈을 비비며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그 길. 남편에게 100원이라도 더 아끼려고 걸어 다녔던 그 길. 이제 그 길 위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30분 후 남편 회사가 입주해 있는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빌딩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현수막에는 신임 이사 제니퍼 킴 환영이라는 글씨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우스꽝스러운 한복을 차려입은 박철수와 최 실장이 직원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선팅된 유리 너머로 그 꼴을 보니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꼴 좀 봐. 한복이라니.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박철수. 도착했습니다. 이사님. 기사님의 목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 섰습니다. 박철수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달려와 차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굴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아니, 이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문이 열리면 쇼타임입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자, 박철수.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귀하신 몸이 나가신다. 내 눈앞에 있는 게 누구인지 확인하고 어디 한번 기절해봐라. 철컥. 차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박철수의 운명도 열렸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의 육중한 문이 열리는 그 찰나의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차 안의 서늘한 에어컨 공기를 뒤로하고 뜨거운 바깥 세상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장 먼저 레드카펫을 밟은 것은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다는 최고급 하이힐의 뾰족한 굽이었습니다. 또각. 그 명쾌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박철수의 귓가에 닿았을 것입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있던 박철수는 땅바닥만 보고 있다가 내 구두코가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자 냅다 고함치듯 인사를 질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건물의 관리부장이자 오늘 취임식 준비위원장 박철수입니다. 부디 저희의 누추한 환영을 받아주십시오. 그의 옆에 서 있던 최 실장도 질세라 쟁반을 받쳐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곰탕을 끓여온 모양이었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자니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 안쪽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남색 두루마기에 갖가지 쓴 박철수의 모습은 마치 민속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뛰쳐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차에서 완전히 내려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짐짓 거만한 목소리로 하지만 최대한 내 본래 목소리를 숨기고 낮게 깔아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나의 짧은 영어 섞인 한국말에 박철수는 감격한 듯 몸을 떨며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아, 예. 이사님, 영광입니다. 컥.
박철수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뻐끔거리는 붕어처럼 입만 발싹거렸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기운을 감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최 실장 역시 나를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장님, 이분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나는 그들의 혼란을 즐기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강렬한 햇살이 내 맨얼굴을 비쳤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다듬어진 화장, 세련된 헤어스타일, 귀티 흐르는 귀걸이. 하지만 그 속에 박힌 눈, 코, 입은 분명히 그들이 30년을 부려먹고 짓밟았던 그 여자 김영순이었습니다. 나는 박철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곰탕이 식어가는데 안 주나요? 박철수 부장님. 그 순간 박철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그는 뒷걸음질을 치다 자기 발에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너는 김영순? 이런 내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요.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제니퍼 킴이라고 부르세요. 그게 내 직함이니까.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얼어붙어 있던 최 실장이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아, 뜨거워.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최 실장이 들고 있던 뚝배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펄펄 끓던 뜨거운 곰탕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하필이면 그 국물의 절반이 넘어져 있던 박철수의 두루마기 자락과 바지 위로 쏟아졌습니다. 으악, 뜨거워. 내 다리. 박철수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얀 곰탕 국물에 젖은 남색 한복은 순식간에 걸레, 조각처럼 지저분해졌고 그의 갓은 벗겨져 곰탕 국물 위를 둥둥 떠다녔습니다. 고소한 고기 냄새와 박철수의 비명소리, 그리고 깨진 뚝배기 조각들이 뒤엉켜 레드카펫 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열에 있던 직원들은 이 황당한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박철수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여자가 김영순이야. 내 마누라라고. 아니, 내 전처라고. 청소부 김영순.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습니다. 청소부? 저 우아한 사모님이 청소부라고?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철수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경호팀 뭐합니까? 신성한 취임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이 사람, 당장 끌어내지 않고 나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경호원들이 즉시 박철수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관리부장이야. 그리고 저 여자는 사기꾼이라고. 야, 김영순, 내가 어떻게 여기 있어? 내가 어떻게 이사가 돼? 이게 무슨 개꿈이야? 시끄럽군요. 입 좀 다물게 하세요.
경호원 하나가 박철수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으붑거리는 소리와 함께 박철수는 질질 끌려 건물 구석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최 실장은 공포에 질려 오들오들 떨며 주저앉은 채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더러워진 레드카펫을 피해 건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각 또각 로비에 들어서는 내 발걸음 소리에 직원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텄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내가 작업복을 입고 대걸레질을 하던 그 로비, 냄새난다고 쫓겨났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나에게 냄새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경외와 공포가 섞인 눈빛으로 나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당 안에는 이미 수백 명의 임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신임 감사 겸 이사 제니퍼 킴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그 맨 앞줄에는 곰탕 국물을 뒤집어 쓴 채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박철수와 엉망이 된 최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잠시 풀려난 모양이었습니다. 박철수의 눈은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듯 초점이 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주는 중압감에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제니퍼 킴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제 한국 이름이 더 익숙할 수도 있겠군요. 김, 영, 순. 내 이름 세 글자를 또박또박 내뱉는 순간 박철수가 헉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경영을 배우기 전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먼저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처절하게 배웠지요. 내 시선이 정확하게 박철수와 최 실장을 향해 꽂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두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철수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푹 숙였고 최 실장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회사를 청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청소 말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청소부라고? 정말이야? 하는 속삭임들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닦고 복도에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지 않더군요. 회사의 돈을 자기 돈처럼 횡령하고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갑질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 인간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 인간들이야말로 제가 치워야 할 진짜 쓰레기였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강당을 울렸습니다. 박철수 관리부장. 내가 이름을 호명하자 박철수가 감전된 사람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네, 이사님,
아니, 여보. 그가 다급하게 여보라고 외치자 장내는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라니요?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남남 아닙니까? 당신이 내던진 이혼 서류 기억 안 나십니까? 냄새난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오해입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나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된 줄 모르고. 아니, 그게 아니라. 박철수는 횡설수설하며 단상 앞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곰탕 국물에 젖은 한복 자락이 질질 끌리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단상 아래서 내 발목이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용서해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봐줘. 응? 우리 30년 정이 있잖아. 애들 아빠잖아, 내가. 30년 정? 애들 아빠? 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30년 정을 헌신짝처럼 버린 게 누구입니까? 애들 아빠라는 사람이 회사 돈으로 내연녀랑 제주도 여행 다니고 명품 백사다 바칩니까? 나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허공에 흔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밤새워 찾은 박철수의 비리 장부 복사본이었습니다. 여기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가 들어 있습니다. 공금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그리고 법인 카드 부정 사용 내역까지 아주 꼼꼼하게도 기록해 두셨더군요. 이 정도면 회사를 나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콩밥을 아주 오래 드셔야 할 겁니다. 나는 서류 뭉치를 박철수의 얼굴 위로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꽃가루처럼 날리며 박철수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박철수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허겁지겁 주워 모으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안 돼. 이러지 마. 나 감옥 가기 싫어. 박철수는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만하던 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비는 비루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최 실장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사님, 저는 시켜서 한 거예요. 부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도 똑같아. 가정 있는 남자 꼬연에서 안방마님 행세하더니 이제 와서 발을 빼시겠다? 당신도 공범으로 같이 고소 들어갈 겁니다. 기대하세요. 나는 경호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4명이 박철수와 최 실장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끌어내. 경찰에 넘기기 전에 내 사무실 앞에 무릎 꿇려놔. 직원들이 지나다니면서 똑똑히 보게 해. 회사를 좀먹는 쓰레기의 말로가 어떤 건지. 여보, 영순아,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으앙. 박철수의 처절한 절규가 강당 문 밖으로 멀어질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오늘부로 우리 회사는 새로 태어날 겁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대우받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벌받는 회사. 그게 제가 그리고 장 회장님이 원하는 회사입니다. 나의 연설이 끝나자 누군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하나둘 늘어나더니 이내 강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박철수 같은 상사에게 시달려왔던 직원들의 진심 어린 환호였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내 다리가 살짝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려서일까요? 아니면 복수의 쾌감 때문일까요? 대기실로 돌아오니 장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빙그레 웃고 계셨습니다. TV 모니터로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모양이었습니다. 장하네. 아주 훌륭했어. 내가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군. 회장님. 나는 회장님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억눌려왔던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박철수를 회사에서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드는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기상천외하고도 교육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박철수가 끌려간 곳은 경찰서가 아닌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박철수가 개처럼 끌려나간 뒤 취임식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은 나에게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했고 나는 그들에게 따뜻하지만 엄격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비로소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장 회장님이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수고했어. 아주 통쾌하더구먼. 이제 남은 건 뒤처리뿐이야. 회장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박철수와 최 실장은 회사 지하 2층에 있는 보안실에 구금되어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옷매무새를 다듬은 뒤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두 남녀의 초라한 몰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철수는 곰탕 국물이 말라붙어 쉰내나는 한복을 입은 채 벌벌 떨고 있었고 최 실장은 화장이 다 번져서 팬더 곰 같은 얼굴로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박철수가 무릎걸음으로 기어와 내 바짓단을 붙잡았습니다. 영순아, 아니 이사님, 제발 살려줘. 나 감옥 가기 싫어. 나이 60 넘어서 감옥 가면 나 죽어. 너 마음 약하잖아. 우리 애들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애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애들을 이럴 때만 찾다니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당신이 횡령한 돈이 자그마치 5억이야. 그 돈 다 갚을 능력은 있어? 박철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내 연녀에게 명품 사주고 주식 투자한답시고 다 날려먹어서 빈털터리인 것을 내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없지?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 쉬워. 가서 콩밥 먹고 누워있으면 그만이잖아. 나는 당신한테 기회를 줄 거야. 감옥에 가는 대신 밖에서 죗값을 치를 기회. 박철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이야? 뭐든지 할게.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구두를 할그라면 할고 개가 되라면 짖을게. 멍멍. 그 나이에 개 흉내까지 내는 그를 보니 측은지심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옆에 서 있던 경호팀장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철수 씨, 여기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세요. 직책은 환경미화원. 근무지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환경? 미화원? 청소부 말이야? 네, 청소부. 당신이 나한테 그랬죠? 냄새난다고. 무식하게 청소나 하는 여자라고. 당신도 똑같이 해봐. 새벽 4시 출근, 밤 10시 퇴근. 이 건물 1층부터 15층까지 화장실 변기 닦고, 복도 쓸고, 쓰레기 분리수거 하세요. 월급은 최저시급. 그 월급 전액 압류해서 당신이 횡령한 돈 갚는 데 쓸 겁니다. 5억 다 갚으려면. 글쎄, 죽을 때까지 일해도 모자라겠지만 열심히 하면 내가 밥값 정도는 남겨주지. 어때요? 싫으면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가고. 박철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생 팬대만 굴리며 남을 부려먹던 그가 가장 천하게 여겼던 청소 일을 해야 한다니. 그것은 감옥보다 더한 형벌이자 자존심을 짓밟는 지옥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감옥에 가기 싫었던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최 실장은? 저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박철수가 묻자 구석에 있던 최 실장이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난 절대 청소 같은 거 안 해. 내가 미쳤어? 이딴 늙은이 비위 맞춰준 것도 돈 때문이었는데 빈털터리에 청소부 된 늙은이를 내가 왜 만나? 야, 박철수. 우리 끝이야. 질척거리지 마. 최 실장은 바닥에 침을 뱉더니 핸드백을 챙겨 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그녀도 횡령 공범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 멀리 도망가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박철수 곁에는 남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박철수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돈 보고 붙은 여자는 돈 떨어지면 떠난다는 세상의 이치를 그는 65이 되어서야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박철수의 지옥 같은 출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입던 낡은 작업복과 고무장갑을 던져주었습니다. 입어. 그리고 1층 로비부터 닦아. 물기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닦아야 할 거야. 박철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걸레를 잡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관리부장이라며 거들먹거리던 그 로비였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박 부장님 아니야? 맞네. 청소부로 강등되셨다며? 꼴 좋다. 그렇게 갑질을 하더니. 쯧쯧. 직원들의 비웃음이 비수처럼 그의 등에 꽂혔습니다. 그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바닥만 닦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은 쑤셔왔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닦을 때는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영순이는 이 짓을 어떻게 10년을 했나? 변기통을 붙잡고 구역질을 하던 박철수는 문득 지난 세월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생활비 안 준다고 구박하면 묵묵히 새벽에 나가 청소를 하고 돌아와 아침상을 차리던 아내.
손이 거칠다고 타박하면 몰래 숨어서 핸드크림을 바르던 아내. 그 아내의 피와 땀으로 자신이 밥 먹고 살았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구내식당이나 맛집으로 향했지만 박철수에게는 식권 한 장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참으며 건물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쫓겨나던 날 누룽지를 먹으며 울었던 그 벤치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내가 서 있었습니다. 내 손에는 하얀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일해. 굶어 죽으면 빚 못 갚으니까. 내가 던져준 봉지를 황급히 열어본 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밥과 김치, 그리고 그가 그토록 좋아하던 계란말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초라한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은 그가 30년 동안 질리도록 받아먹었던 그러나 소중함을 몰랐던 아내의 밥상이었습니다. 여보, 영순아, 흐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응,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당신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밥알을 입에 넣으며 엉엉 우는 그를 보며 내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 했던가요? 하지만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입니다. 나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착각하지 마. 다시 받아줄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당신이랑 나 이미 끝난 사이야. 그 밥 당신이 불쌍해서 주는 거 아니야. 옛날에 당신이 걷어찼던 그 밥상의 소중함을 알라고 주는 거야. 다 먹었으면 일하러 가. 시간 없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내 등 뒤로 영순아, 영순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나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최선의 이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박철수는 이제 제법 청소부 티가 났습니다. 살은 쏙 빠져 배가 들어갔고 얼굴은 검게 탔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요령을 피우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어내듯 묵묵히 바닥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나에게 90도로 인사하며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깍듯이 대했습니다. 비로소 그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 회장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회장님의 재산 일부를 출연하여 영순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와 쉼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커팅식 하셔야죠.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장 회장님이 내게 가위를 건네주셨습니다. 테이프가 잘리는 순간 박수 소리와 함께 폭죽이 터졌습니다. 영순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곳은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지친 이들에게 쉴 곳을 내어주는 사랑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가 재단 이사장이 됐다면서요? 우와, 우리 엄마 대박이다.
엄마, 나 이번에 사업하려는 거 있는데 자금 좀. 예전 같았으면 아들 목소리에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하며 쌈짓돈이라도 꺼내줬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엄마이기 이전에 이사장 김영순이었습니다. 아들아, 잘 지냈니? 엄마가 성공해서 좋지? 근데 어쩌냐? 이 돈은 엄마 돈이 아니라 세상의 돈이란다. 그리고 너 30 넘었으면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지. 엄마는 너한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 정돈이 필요하면 우리 재단 와서 봉사활동해라. 시간당 10,000원씩 쳐서 장학금으로 줄 테니. 아, 엄마. 너무해. 핏줄인데 좀 도와주면 덧나요? 끊는다. 바쁘다.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장 회장님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들으니 아들은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직장을 구해 성실하게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단호함이 녀석을 사람 만든 것이지요. 모든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나는 기사를 퇴근시키고 오랜만에 혼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강바람을 맞으며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년 전 빗속에서 죽고 싶다며 울부짖던 내가 이제는 서울의 야경을 즐기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옆을 보니 어느새 장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인자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좋은가? 네, 회장님. 너무 좋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사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 인생은 60부터야. 자네는 이제 겨우 시작인걸. 앞으로 더 멋진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게야. 회장님과 나는 나란히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주름진 손등 위로 회장님의 따뜻한 손이 포개어졌습니다. 그 온기가 내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벼랑 끝이라 생각한 순간 비로소 날개가 돋아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나를 존중해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 테니까요. 저 김영순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한 밥 한 끼 든든하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